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총기 테러 사건의 사망자가 143명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핵심 용의자 4명 등 관련자 11명을 체포했는데 용의자 중 1명은 돈을 벌기 위해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총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하루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숙고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경기 북부와 김포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서울 일대를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와 대화를 촉구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내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할 방침이어서 의료 공백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이성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범행을 인정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오전까지 제주 산지엔 최대 60mm 이상, 남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 희생자가 계속 늘어 러시아 당국은 이 사망자가 14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이 며칠 더 걸릴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애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격과 방화 피해가 가장 큰 콘서트홀. 무너져 내린 철근 구조물을 일일이 잘라가며 생존자를 찾습니다. 강한 불길에 천장이 무너져 내린 만큼 구조와 수색 작업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Площадь возгорания очень заметная. Все остальное будет понятн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работ пожарных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부상자들이 치료받는 병원 앞엔 헌혈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차별 총격에 불까지 나면서 중상자들이 많아 희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Операции там, где необходимо, уже завершены. Пациенты переведены в реанимацию, находятся под наблюдением. 흉물로 변한 공연장 앞이 슬픔이 담긴 꽃들로 채워집니다. 이름 모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놓고 간 꽃입니다. 모스크바뿐 아니라 멀리 크림반도 남단에도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테러에 분노하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которые в терроризме пострадали, это невыносимая штука. Я думаю, что всех найдут и сделают все правильно.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용의자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사 RT의 마르가리타 사무니안 편집장이 공개한 영상에서 검거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누군가 공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해하라는 임무를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용의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전도사라는 인물로부터 범행 대가로 우리 돈 1,800만 원가량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을 결심한 뒤에 지난 4일 튀르키예를 통해 러시아로 들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의 대형 테러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이 모스크바 테러 발생 직후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모스크바에서 콘서트장을 포함해 대형 모임을 겨냥한 테러 공격 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에 따라 국무부가 러시아 내 미국인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경고 의무에 관한 오랜 정책에 따라 러시아 당국과도 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주 러시아 미국 대사관은 극단주의자들이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모임을 대상으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은 당시 48시간 안에 공격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인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 대피 권고가 이번 테러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미 대사관의 경고가 이번 테러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우리가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대사관의 경고가 이번 테러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 발생 사흘 전에는 미국 대사관의 대피령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어지럽히려는 명백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충격을 받았다며 애도를 표시한 뒤 중국은 모든 테러리즘에 반대하고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안보리의 표결 연기는 결의안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물밑 협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다음 달 10일까지인 라마단 기간에 영구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안에는 또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과 가자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현지 시간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리고차 외곽의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권 씨는 이날 아침 스푸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이민국으로 호송됐으며 이민국 앞에는 무장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습니다. 몬테네그로로 미입국한 권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서 이곳에서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 씨가 출소한 뒤에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 씨의 유효한 여권을 압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를 주재합니다. 어제 하루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숙고한 한 위원장이 지지율 상승을 위한 서민 정책과 대야 공세 등에 대한 새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새로운 선거 전략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도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선대본부장에는 강선영, 김건, 김민전, 진종호 후보가 임명됐고 공보단장은 김장겸 후보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경기 북부와 김포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서울 일대를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서울 내 대표적 험지로 분류되는 서초을을 비롯해 송파와 동작, 영등포 등을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틀 연속 수도권 유세에 나서는 이 대표는 고물가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어젯밤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 갭 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출한 게 확인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헌 당규를 위반한 중대 해당 행위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과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6번째 순서로
기후, 변화, 그리고 동물복지 등 시대의 화두를 관통하는 공약을 짚어봅니다. 관련 이슈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도 저마다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자신을 기후유권자로 정의한 사람이 3명 가운데 1명에 달한다는 인식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은 전남, 연령대는 60대 이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기후 문제가 더는 특정 지역 세대 전유물이 아니란 겁니다. 민주당은 최근 금사과로 대표되는 고물가와 기후 문제를 고리로 정부 여당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라서 재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 할인 쿠폰 그리고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제공 등 기후물가 쿠폰제를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해법으론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 참여 주민의 기후연금 지급, 내연차 판매 중단과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공약했습니다. 빨간 택배기사 조끼를 입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후 공약 상자를 배달합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기금 2배 확대, 기후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예산과 정책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합니다. 각종 포인트제 강화 등 생활 속 탄소 감축에도 역점을 뒀습니다. 텀블러 이용, 배달 다회용기 이용, 재활용품 배출 등 항목별 포인트 금액을 조정하고 동료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임으로써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을 강조하는 점은 민주당과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슈였던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아리백을 두고 여야 사령탑 간 원격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얘기할 때 꼭 이렇게만 얘기하죠. 저는 이거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R200 알아?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R2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R200 준비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수출도 못합니다. R200이 모르는 거 이해합니다. 모르면 배워야지요. 동물복지 역시 시대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 4집 가운데 1집 수준이었습니다.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민법 개정과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육권 제한, 가축을 포함한 동물의 전반적 권리 증진을 내세웁니다. 반면 여당은 반려동물 관련 생활 밀착형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 상품 확대와 진료비 지원, 여기에 각종 교육센터 설치 추진 등 패티켓 관련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거대 양당 사이 소수 정당의 기후, 동물 문제 관련 공약도 눈에 띕니다. 녹색정의당은 탄소세 도입, 기후경제부 신설과 동물을 사고 파는 펫숍 금지를, 개혁신당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설립을, 새로운 미래는 침수 우려 반지하 전 가구에 차수판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총선 그 이후입니다. 나라 돈을 어디까지 지원할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시설과 인력 확충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보편적인 가치, 이런 생각이 이제 따라오면 충분히 이제 실현 가능한 것이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이렇게 좀 짓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같이 이렇게 협동하는. 기후유권자나 반려동물 인구 표심에만 주목할 경우 자칫 정책 실현 가능성에 눈을 감기 쉽습니다. 이 공약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풀 수 있을지 고민과 계산이 필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종섭 대사와 비례명단 등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개 갈등은 사그라졌지만 앙금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선 용산발 리스크 부담 탓에 대통령실과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명품백 논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또다시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이번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여당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황상무 수석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을 몰아붙인 겁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맞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에 불만을 표출하며 한 위원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우리 당의 당세를 확장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추천하는 것이 사천입니까? 결국 황수석의 사퇴와 이 대사의 귀국으로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데 이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선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리는 등 마치 지난 1월 1차 충돌 뒤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의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종섭 대사 경질, 대통령실 전면 쇄신 등 야당의 공세일 법한 말들이 여당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실 수석 출신 입에서 나왔습니다. 거취 문제로 또 고민을 한다면은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당한 인사인 만큼 이 대사의 사퇴는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불편한 심정을 참모 인사로 보여줬습니다. 20년 측근인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례대표 명단 최종 탈락 하루 만에 민생특보로 임명했습니다. 보란 듯이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챙겨준 겁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이종섭 대사의 거취 문제가 분열의 씨앗이 되면 안 된다며 당정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이나 경합 열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용산발 리스크에 흔들릴 바엔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게 낫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당정은 큰 선거를 앞둔 만큼 서로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앙금을 완벽하게 씻어내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두 사람 갈등의 여파가 여당의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출국 논란 끝에 국내로 돌아온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혐의가 입증될지를 두고는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지하고 경찰에 넘겼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보고서를 회수하게 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 혐의가 실제 법정에서도 인정될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립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이해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내 사망 사건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최상병 사망 사건도 군사경찰엔 수사권이 없었던 만큼 이 대사가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건 애초에 권한 밖의 일이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앞서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부터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법행정권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무죄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본인 권한이 아니니까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반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것 자체는 군사경찰이 할 일인 만큼 이 대사의 직무 권한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대사의 지시가 위법했는지 박 전 단장이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건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게 적법한 권한 행사냐, 정당한 수사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위반되는 그런 것이냐, 그런 이제 판단의 문제가 있겠죠. 결국 이번 수사의 성패는 이 대사의 직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달렸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단시간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6주째로 접어들면서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체력에 한계를 호소하며 내일부터 진료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수술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외래 진료까지 줄어들면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걸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료 축소를 예고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 속한 의대는 모두 39곳, 국내 주요 47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진료를 맡은 교수진들이 속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25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당직을 쓰는 겁니다. 24시간 풀 당직 썼다가 또 외래보고 풀 당직 썼다가 외래보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환자가 그냥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수술해야 될 사람은 왼쪽 다리를 뜯고 있는 거고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만 진료 축소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도 수술 일정이 평소의 절반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더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교수협의회가 외래 진료 축소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외래 진료까지 타격을 입는 겁니다. 아니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항암이 방사선이 이런 거 다 밀려갖고 환자들은 난린데.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를 분산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외래 진료는 상당 부분 또 다른 종합병원이나 또 2차 병원급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파견하고 퇴직한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는 사업도 다음 달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내일 의과대학 교수 단체들이 잇따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고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기 시작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순차적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앞서 보낸 통지서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면허 정지 처분을 예고하며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에서 이면택, 주수호 두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후보 5명 가운데 이면택 소아청소년 의사회장이 득표율 35.72%로 1위를 차지했고 주수호 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29.2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임 회장과 주 위원장이 결선 투표 후보에 올랐습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의대 증원에 대한 강경한 반발을 이끌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이 조리돌림과 강요를 거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는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올리고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사과와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6년이면 개발이 끝나는데 인도네시아가 2034년까지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제안을 해오면서 우리 정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한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 가운데 현재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연체해 공동개발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오는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에 개발이 끝나는데 개발 완료 후 8년이 더 지나 개발비를 완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함께 일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개발 자료가 담긴 USB를 인출하려다 걸려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장 요청에 명시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의 국가 간의 지금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내용은 답변이 좀 제한되는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KF-21 개발 사업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첫 공중급유 임무까지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분담금 연체가 2026년 전력화 목표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밤중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가장이 숨지고 자녀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주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벽 3시쯤 경기 광주시 도청면에 있는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일가족 4명 가운데 40대 가장이 숨지고 10살 아들과 7살 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불은 다용도실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승용차 옆이 찌그러져서 절반 정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파편이 도로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인근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까지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숨졌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또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월곶 분기점 인근에선 승용차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그대로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 뒷부분이 들리더니 뒤따르던 승용차 위로 떨어집니다. 운전자는 80대 남성이었는데 운전 도중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의 휴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저녁 8시쯤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직원 7명은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4개 동과 주변 건물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또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올라 고양시는 화재 현장 인근 차량은 우회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근처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장에 있는 가게와 창고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고 이선균 씨 수사 자료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주요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인천경찰청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I 열풍의 한가운데 있는 엔비디아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에 공개적인 찬사를 보내며 공급 확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앞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을 시작한 미국의 마이크론도 깜짝 호실적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I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자체 행사장은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I hope you realize this is not a concert. You have arrived at a developers conference.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번 행사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을 극찬했습니다.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인 기적과도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콕 집어 매우 비범한 기업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시한 5세대 HBM 제품에는 승인이라는 자필 서명까지 남겼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국내 기업의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4세대 HBM은 거의 SK하이닉스가 한 90% 정도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이제 유일한 HBM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공급망을 넓혀놓는 거죠. 앞서 5세대 HBM을 생산해 엔비디아에 납품 중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최근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하면서 국내 기업의 1분기 실적 전망에도 파란불이 들어온 겁니다. 실적이 좋게 났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정부도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측면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반등과 함께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투자 경쟁 또한 격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호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이 빌라 등을 매입해 시세 90% 보증금을 내놓는 든든 전세주택 정책을 내놨는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승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불안과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맞춤형 처방을 내놨습니다. 올해와 내년 신축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는 겁니다. 2만 5천 원은 주변 시세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천 원은 저소득층의 주변 시세보다 50에서 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 뒤 자녀분을 추첨제로 공급하는데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도 편하게 살 수 있게 매입 평형은 60에서 85제곱미터로 정했고 거주기간은 4에서 8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주면 자체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이를 2, 3년에 걸쳐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추첨을 통해 전세로 공급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불안을 안정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입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이 업무지구 주변이나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열린다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기피하거나 주거 환경이 나쁜 곳에 공급되는 든든 전세는 성공할 수 없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는 국제 강아지의 날이었습니다. 강아지 보호는 물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전국 유기견 보호소에는 오늘도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이 많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댕댕이 날. 포근한 봄 날씨에 나들이 나온 강아지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목줄 없이 너른 잔디밭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닙니다. 반려견 재롱에 가족들이 더 신났습니다. 강아지의 날을 맞아 강원도 춘천 강아지 숲이 이틀간 무료 개방했습니다. 저희 다리랑 같이 새 식구 처음 나왔는데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반려견 인구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등록된 반려견 수는 300만 마리가 넘습니다. 패트캣은 필수가 됐고 강아지 용품과 관광 등 반려견 관련 산업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유기견.
주인이 버린 유기견이 들깨화돼 가축을 습격하는 피해가 종종 일어나고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유기견은 10만 마리에서 2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유기견 보호소는 말 그대로 포화 상태입니다. 보호소 내부가 가득 차 주변 공터를 활용해 유기견을 보호하기까지 합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는 국제 강아지의 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캠페인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유기견 보호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히 뜸한 상황. 보호소 유기견들은 오늘도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며 함께 음료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과 동반 식사가 불가능해 규제 특례를 받는 식으로 개점을 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유모차에 실린 강아지들이 식당에 차례로 들어옵니다. 익숙한 듯 강아지 좌석에 앉아 다른 가족들이 식사하는 동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메뉴는 여러 채소를 곁들인 스테이크. 벌써 3번째 올 정도로 단골 손님입니다. 맛있어 하죠, 아이가. 우선은 새로는 안 먹던 것도 먹어보고 뭐 하니까 맛있어 하고 네, 좋아해요.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몇 매장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 46개 매장이 문을 열었는데 실제 특례 허용을 받은 업체는 100개를 훌쩍 넘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21개 업체 113개 매장이 현재 특례를 허용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자. 반려견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해주는 복합 공간도 주택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연 이곳은 반려견을 잠시 돌봐주는 것은 물론 미용이나 유치원 교육도 해줍니다. 호텔 시설도 함께 있는데 산소 공급과 온도 조절, CCTV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직장인이나 나홀로족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그냥 맡기고 가는데 여기는 한 3-4시간 동안 계속 놀고 같이 있으니까 사진이랑 영상도 자주 보내주시니까 저는 마음 편하게.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해 현재 8조 원을 넘어섰고 4년 뒤에는 15조 원 규모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하며 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번 주 초 비 예보가 있지만 산불 억제 효과는 길지 않습니다. 특히 1년 중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인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봄비가 지나면서 내륙의 건조함은 해소됐습니다. 주말에 이어 이번 주 초반에도 비 예보가 있어 당분간 산불 걱정은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후가 문제입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반까지는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날씨가 무척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단비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산불 위험도 다시 커집니다. 특히 1년 중 가장 많은 산불이 나는 시기인 청명과 한식도 있습니다. 매년 청명과 한식이 있는 4월 초반에는 산불 발생이 급증하는데요. 최근 10년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 4월 초 일주일 동안 발생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무려 7% 수준을 기록합니다. 봄꽃이 개화하면서 등산객이 급증하고 농촌의 영농 부산물 소각도 위험을 키웁니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3%, 영농 부산물 소각은 12%로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설악산과 지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으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차단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내 경마 산업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돼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제는 방역 규제가 풀리고 오는 6월 온라인 발매 시스템 도입을 앞두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올해 첫 국산 경주마 경매 현장을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탄탄한 근육에 날렵한 몸매를 자랑하는 경주마가 등장하자 관람석에는 때 아닌 긴장감이 감돕니다. 경매사에 쉴 새 없는 호가에도 첩보전 같은 팽팽한 분위기가 이어지다 마침내 새 주인을 찾습니다. 올해 첫 국산 경주마 경매가 한국마사회 제주 목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경주마 생산자협회 등에서 육성한 이세마 110여 마리의 경주마가 상장돼 이 가운데 46마리가 팔려 40%의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 낙찰 금액은 18억 3천여만 원으로 평균 낙찰가액은 한 마리당 3,993만 원이었습니다. 경매 최고가 말은 한국마사회 최고 시수말인 한생과 암말 인터처블 사이에서 태어난 수마로 9,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마 산업이 침체되고 경매 시장 또한 위축돼 경주마 생산 농가들은 유난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며 경마가 정상화된 데다 오는 6월부터 온라인 발매 시스템이 도입돼 경주마 사육 농가의 기대가 큽니다. 온라인 경매가 발매가 돼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면 저희들 생산에 돈이 좀 환류돼서 좀 형편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경매 시장에는 유력 시수말의 자마가 대거 경매에 참여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매를 선호하는 마주들한테는 이게 첫 번째 경매거든요. 근데 이제 마피를 마주님들이 1세 때 경매도 있었고 또 개별 결례도 있었기 때문에 마주님들 중에서 경매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마주님들에게는 이세마를 사는 첫 번째 기회니까 마주님들의 기대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경매를 통해 낙찰된 경주마들 가운데 어떤 말이 유망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최근 경마 산업 활성화 대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면서 첫 경주마 경매 시장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민간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잇따라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주를 떠도는 인공위성의 잔해, 즉 우주 쓰레기도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잔해인 우주 쓰레기를 향해 위성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로봇팔을 뻗어 우주 쓰레기의 페인 부분을 단단히 잡은 뒤 지구 대기권으로 끌어내려 던져넣습니다. 그러면 공기 마찰로 생긴 강한 열에 우주 쓰레기가 타면서 제거됩니다. 이번에는 4개의 로봇팔이 마치 문어가 다리로 먹잇감을 감싸듯 우주 쓰레기를 붙잡고 궤도에서 벗어납니다. 위성이 직접 우주 쓰레기와 함께 대기권으로 들어가 불태우는 겁니다. They'll go grab onto one, pull it down safely out the way, then go back and get the next one and do the same. So yeah, our systems will remove multiple pieces of debris with each mission. 최근 민간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도는 위성 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주 쓰레기 양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수는 4년 전보다 약 77%가 늘었고 같은 기간 우주 쓰레기는 모두 2,700톤이 늘었습니다. 결국 제때 우주 쓰레기를 없애지 않으면 궤도에 쌓인 우주 쓰레기가 위성과 충돌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Basically, collisions hit collisions and we'd end up with lots of orbits that we couldn't use. And another big risk is human risk. So we're probably going to end up with tens or if not, 100 people in orbit in the next 10 to 20 years. They're at risk too. 이미 지난 2013년 국제사회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 기관이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역시 위성을 붙잡아 대기권으로 다시 보내는 포획 위성의 개발인데 이를 위해 우주에 있는 물체의 위치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500kg 이하의 소형 위성을 만들어 오는 2027년 누리호에 실어 보낼 계획입니다. YTN-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30, 경남과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어제는 남부를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춘천이 22도로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고요. 대구는 16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가끔 구름만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0.8도, 청주가 12.8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2도, 대구 17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